안녕하세요. KBC 건강클리닉 김원영입니다. 암 관절 특화 병원을 표방하는 하순전남대 병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순전남대 병원 지역암센터 소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보 산부인과 교수를 모시고 부인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벌써 하순전남대 병원이 10주년을 맞았네요. 네네. 예. 처음에 상당히 반대도 많고 그랬다는데 네, 감회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되게 그렇죠. 요즘에 서울에 몇몇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지금 심한 이렇게 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광주도 아니고 광주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하순에 암센터를 건립한다 할 때 굉장히 모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건립하고 나서 우리 이제 병원의 그 젊은 의료진들과 그 직원들의 아주 성실한 노력과 더불어서 하순군을 비롯한 그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관심이 높고요. 특히나 우리 병원을 믿고 찾아주신 환자분들의 힘입어서 현재 이 정도까지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역 주민과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또 지역암센터장 이제 소장님을 맡게 돼서 더욱더 그 책임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제 부인암에 대해서 네. 그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네. 우리나라 여성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인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인암에는 일반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제일 많은 것이 과거부터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이 제일 많고 이제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 이제 기존에는 난소암이 되게 2위를 많이 차지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식생활 같은 거에 서구화되고 비만 인구가 늘어가면서 자궁 내막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냥 드물지만은 질이나 외음부암이 있고 또 이제 특이한 우리 부인과에만 특이한 그 정향이 되겠습니다. 임신성 육모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부인암 중에서도 이제 난소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요. 네. 첫 번째로 자궁경부암이란 어떤 질환입니까?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궁은 첫째 이제 자궁 전체로 볼 때 자궁 체부하고 자궁 경부 그리고 그 자궁 경부하고 붙어 있는 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경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궁의 목이 되겠죠. 목 부분이 돼서 전체 자궁으로 따지면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지만 이 작은 부위가 우리 특히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인암 중에서는 많은 암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1인 자궁경부에서 생기는 것은 대개가 이제 평평세포하고 선세포암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한 80% 정도가 평평세포암으로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20%가 이제 선암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암은 다행히도 이것이 대부분 이제 뒤에 난소암에서 나오지만은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초기에 한 3분의 2 정도가 초기에 좀 진단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후도 좋고 최근에는 이제 세포진 같은 조기 검진이 많이 발달돼서 자궁암으로 가기 전에 많이 진단되기 때문에 현재는 자궁경부암이 많이 줄어들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성암 중에서는 그 유방암 다음으로 네. 자궁경부암이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발생률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궁경부암은 세계에서 유방암 다음으로 두 번째 암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한 50만 명 정도가 발병하고요. 그중에 약 반 정도인 24만 명이 사망합니다. 특히 이제 이 표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다른 암에 비해서 자궁경부암은 이 개발도상국에서 80%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잘 살지 못한 나라에서 자궁경부암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의 발생 빈도가 적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적인 현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면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한 14만 명, 또 사망에서는 7만 명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인도는 여러 가지 그 카스트 제도도 있고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성생활의 문란 이런 것 때문에 자궁 경부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국, 또 브라질, 또 뭐 이렇게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압도적으로 자궁 경부암이 많은 나라로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지금 2009년도에 암센터에서 발생 분포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면은 지금 이게 특이한 것은 이제 2002년도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이 유방암이었는데 지금 이제 2009년도부터는 갑상선암이 아주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뭐 이야기하실 뭐 그런 기회가 이 자리에서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뭐 보면은 지금 옛날에는 아주 이 순위에 들지도 못했는데 2009년도에 들어서는 오히려 1등인 유방암은 그 더블 스코어로 높은 차지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한 것이 특이한 현상이겠고요. 이제 우리 부인암에서 보면은 자궁 경부암이 2002년도 정도에서는 9% 정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4%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예방과 조기 진단이 많이 돼서 암으로 가기 전에 많이 진단되는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연간 한 4,000명에서 4,500명 정도가 발생하고 한 1,000명 미만이 자궁 경부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피내암, 자궁 경부암의 전암 단계인 상피내암을 생각하면 상피내암은 거의 한 10년 사이에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매년 6천 명 정도가 발병하기 때문에 그 상피내암을 포함하면은 자궁 경부암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 3위에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부위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궁 경부암에 잘 걸리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우리가 자궁 경부암이 왜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발생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막 연구가 어떤 것이 뭐 발견됐다 하고 뉴스에 종종 나오는데 그런 것은 결국에는 많은 연구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반면에 자궁 경부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과거 한 70년도 때만 해도 단순 포진 같은 것이 혹시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일의 한 의사가 이제 80년대부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자궁 경부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 그 사람이 80년대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그 업적으로 노벨 의학상도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자궁 경부암은 필수 조건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인자는 어떤 사람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됐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것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인데요. 첫째 예로 젊은 나이에 이제 성관계를 갖는 것이죠. 이 젊은 나이라는 과연 어떤 나이가 젊은 나이냐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 어떤 이제 학자들은 16세 미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사춘기 근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대개 사춘기 전후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자궁 경부가 굉장히 약한 상태여가지고 쉽게 이게 염증과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에서 쉽게 그 상처로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때문에 감염이 굉장히 높은 나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많은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는 한 번에 성관계에서도 감염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지간에 금술이 좋아서 성관계를 자주 한다. 이것이 위험인자가 절대 아니고요. 파트너가 다른 결국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이제 사랑하면서 성관계를 하면은 두 분이 그 전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빼면은 감염이 살짝 되더라도 계속 두 분 간의 성관계에서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자기 항체도 생기고 자기 면역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연히 이것이 소실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그래서 방어할 능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또 위험인자가 되겠고요. 우리 모든 암에서도 나오지만 이 흡연,
예, 흡연은 이 자궁 경부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궁 그 경부 그 국소적인 면역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 흡연을 해서 벤조필이라는 것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 바이러스인 16, 18년 그런 것들을 그 라이프 사이클을 더 활성화시켜서 암을 더 조장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임신을 많이 할수록 또 이렇게 위험 인자입니다. 임신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분만하면서 그 자궁 경부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또 감염이 쉽게 되고 또 이렇게 임신을 하고 분만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궁 경부가 되게 외번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궁 경부에는 그 내부에 있는 선세포하고 외부에 있는 평평세포가 있는데 이 선세포가 밖으로 돌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출됐다가 그것이 이제 평평세포화 되면서 이것이 바이러스가 쉽게 감염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뒤에 나오지만은 난소암의 위험하고는 아주 반대됩니다. 난소암은 오히려 임신을 않고 불임 환자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수녀님들 그런 분들이 난소암의 위험인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하고는 아주 상반된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경제력이 낮다 하는 것은 앞서 표에도 나왔지만은 아무래도 선별검사 같은 거 검사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이렇게 좀 문란하게 하는 경향이 있죠. 즉흥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하이진 같은 것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경제력이 낮은 자라 또 경제력이 낮으면은 그만큼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도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것은 자궁경부암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필수적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내과 질환 중에서 이제 위궤양이 있는데 위궤양하면은 헬리코박터 감염을 생각하듯이 네네. 자궁 경부암 그러면은 이인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생각해야 되는 거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되게 DNA 바이러스인데요.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는 한 100여 종 하겠지만은 뭐 최근 논문에는 한 150여 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40여 개가 생식기, 우리 부인과 생식기나 항문 주위 이런 데 이제 많이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이제 저위험 바이러스하고 고위험 바이러스 두 분류를 하는데 이 암을 일으키는 것은 고위험 바이러스입니다. 고위험 바이러스는 한 40여 개의 바이러스 중에서 한 15개 정도가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 특히 표에도 나오지만은 16형과 18형 이것이 자궁암 전체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7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예후도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16형과 18형의 감염이 가장 위험하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성기 사막이라 하는 콘딜로마 이런 건 6형과 11형이 전체 9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은 6형과 11형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귀찮은 거죠. 이게 생식기 사마귀는 자꾸 재발도 잘하고 굉장히 이제 본인한테는 성가신 질환이지만은 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다 암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도 고위험 바이러스인 한 15개 정도 그중에 특히 그중에 16, 18형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또 감염되더라도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은 대부분이 자기 면역에 의해서 소실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만 감염되더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염되면서 이것이 이제 상피 내암 같은 것들을 거쳐서 암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이제 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감염 검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도 없지만은 16, 18형이 그만큼 자궁경부암을 70% 차지하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만은 우리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굉장히 흔합니다. 성관계에서 아주 우리가 임질, 매독 그런 것을 성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일종의 성관계에서 전염되기 때문에 성병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건학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성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오히려 임진, 매도 이런 것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성에서 전파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통계 같은 거 보면은 한 2천만 명 정도가 감염돼 있고 매년 한 600만 명 정도가 신규로 감염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 나옵니다만은 이 성관계를 한번 가지고 나서 과연 어떤 감염의 어떤 빈도가 되든가를 추적해 봤더니 첫 성관계 후에 한 1년 내에 기울기를 보면 알겠지만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상승하고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관계 후에 처음 한 1, 2년 사이가 감염이 제일 많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대개 선진국 데이터도 많고 한국 데이터도 많지만은 대개 이제 첫 성관계를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렇게 자궁 경부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쉽게 감염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한 10대,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한 40, 성관계 한 40% 정도가 감염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감염률이죠. 그러지만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대부분이 자기 면역에서 소실되기 때문에 크게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 이제 예상을 이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춘기 될 때 보면은 지금 노란색이 이제 안쪽 자궁 경부 구 안쪽에 있는 선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깥쪽 이 빨간 것이 평평세포가 되겠는데요. 대개 이제 이것이 어, 어, 사춘기 때는 이렇게 자궁 구 밖으로 돌출돼 있다가 이 사춘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전에 의해서 호르몬이 급속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상승하면서 질에 있는 분비물도 한 4 이하로 산성도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처가 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 밖에 돌출되어 있는 부위가 상처가 나면서 변형되는데 이때 성관계를 하면은 쉽게 감염이 되는 것이죠. 이 상처에 쉽게 감염돼서 쉽게 이제 그래서 사춘기 근처에 성관계를 첫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바이러스 감염의 고위험 인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러스 감염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은 직접적인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만은 이제 직접적인 성기가 삽입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도 충분히 감염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어떤 체액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피부나 점막 같은 데가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기 때문에 외음부에서 접촉만 하더라도 그것이 감염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손 같은 것이 외음부에 접촉했다가 그것이 이동 매개체로 작동하여서 나중에 다른 쪽으로 감염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성접촉이다 하는 것은 이제 직접적인 성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성관계를 접촉하기 때문에 콘돔을 피임 때 사용하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되게 콘돔을 사용하면은 일반적인 그 에이즈나 이런 임질 매독 같은 성병도 당연히 예방할 수 있겠고요. 임유종 바이러스 감염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하겠지만은 100% 예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콘돔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위에 피부 접촉으로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감염됐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아주 드물지만은 그 외에 이제 부인과에서 진찰하다가 그런 기계에 뭐 옮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미미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신했을 때 엄마의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파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논문으로 보고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과연 아기한테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에 대한 더 세세한 연구 결과는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접적인 성관계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되게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국가 돼서 성생활이 그냥 자유롭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주 우리도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어디 이제 부산이나 그런 데서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은 한 10대 중반, 중고등학교 때
성관계를 시작한다 하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위험 인자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태어나서 첫 결혼한 사람과 첫 성생활이 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바이러스는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앞서도 말했지만은 바이러스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은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면역에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일부가 이렇게 10% 정도가 남아서 암으로 갈 수 있는 소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검사해가지고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면역학적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실될 수 있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소실되는데 네. 그거 외에도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자기 면역에서 감염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물론 이제 치료, 우리가 원추 절제술이나 이렇게 상피내암 때 하는 그 치료로 의해서 그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치료 백신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치료 백신도 나오면은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바이러스 제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면역에 의해서 자연 치유된 것이 일반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보면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뭐 일생에 한 번은 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바이러스가 대부분 1년, 2년 사이에 한 90%는 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면역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한 10% 정도가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1, 2년 지속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상피 변성을 시키면서 암으로 갈 수 있는 소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후에 대개 감염이 없어지더라 하는 평균적인 이제 통계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에서 흥미로운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그 여대생을 상대로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언제 성생활을 했냐 그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남자친구를 만나서 뭐 바로 성관계를 했다. 아니면 6개월을 했다. 뭐 8개월을 했다. 그런 거 냈는데 통계를 내봤더니 8개월 처음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사귀고 나서 8개월 후에 첫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그 전에 빨리 성관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바이러스 감염률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설사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났을지라도 좀 더 이제 늦게 탐색 기간을 많이 갖고 늦게 이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표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 성관계에서 감염이 됐다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감염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 한 1년 이상 지속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저등급의 경우에서는 거의 암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뭐 크게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일부에서 고등급인 이제 우리가 상피내암도 고등급에 이제 해당됩니다만은 그런 상피내암으로 또 진행하고 또 상피내암이 결국에는 이제 암으로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따져보면은 거의 한 20년 이상이 첫 바이러스, 물론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바로 암으로 간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의외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또 자궁경부암이 걸려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이런 자연사로서 크게 설명을 할 수 없죠. 이렇게 20년 가까이 가야 암으로 가는데 왜 내가 아무리 성관계 일찍이 했을지라도 20대 때 암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감염에서 한 20년까지 진행해야 암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인두종 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발생의 연관성은 아까 교수님 말씀에 한 10%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그 바이러스 감염의 10%만이 지속적인 감염이 돼서 이제 암으로 갈 소인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전 암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죠. 이 표에서도 보면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뭐 외음부암도 있고, 특히 이제 보면은 남성에서도 성기암도 한 5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예방 백신이 남성에서도 이게 적응증이 되는 것이죠. 또 항문암은 뭐 자궁경부암보다 못하지만 한 80% 되고, 또 비흑색종 피부암도 한 90%가 인유두종 바이러스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항문암이죠. 항문암은 굉장히 드문 암입니다. 드문 암인데 이제 이것은 대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지만은 특히 미국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이건 직접적인 성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유두종 바이러스하고 암 관계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암하고 이렇게 연관성을 봤을 때 한 5%면 굉장히 높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궁경부암만 인유두종 바이러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다른 네. 암과 전체적으로 네네. 보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궁경부암과 난소암에 대하여 산부인과 교수 김성무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인데요. 네. 자궁경부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은 ABC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성관계를 어떻게 건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금욕이 되겠죠. 근데 금욕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에 있어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앞서도 나왔지만 콘돔이 어느 정도 예방을 커버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흥미로운 것은 포경 수술을 하면은 그 어느 정도 두피가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는 팩터기 때문에 포경을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바이러스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포경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이제 예방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이 되겠습니다. 예. 유일하게 이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자궁경부암 백신일 것 같은데요. 예방 백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제 예방 백신이 이제 2000년도부터 개발돼 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미국에 FDA 공인돼, 우리도 그보다 한 1, 2년 늦은 2008년부터 이제 예방 백신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예방 백신은 여기 표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정기 검진을 해서 이제 암으로 가기 전에 전암병변에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지금은 1차 예방, 아예 그 위험인자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아예 못하게 하는 1차 예방, 이것이 바로 예방 백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도 보면은 예방 백신은 현재 두 가지, 가다시라고 서바엑스라는 두 가지 백신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다 맞고 있습니다. 가다시라고 서바엑스는 큰 차이는, 가다실은 암의 70%를 커버하는 16형과 18형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성기 사마귀의 한 90%를 차지하는 6형과 11형을 모두 다 커버하는 4가 백신이 되겠고요. 서바릭스는 자궁경부암만 집중적으로 예방하는 16형과 18형을 예방하는 2가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신은 이렇게 이 근육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은 여기에 염증을 유발해서 여기에 있는 신호를 그 근처에 있는 임파구에 전달이 돼서 이 임파구에서 충분한 양의 중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초로 이 예방 백신을 맞았던 호주의 그 학생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신을 맞아가지고 중화 항체가 나옴으로써 이 중화 항체가 자궁경부 상피 내에서
새로운 이제 이런 상처를 통해서 성관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들에서 붙어서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탁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신을 한 3번, 6개월 사이에 한 3회를 접종하는데요. 접종하고 나서 과연 이것이 나중에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있나 없나 그것이 지금 현재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학자들은 추가 접종이 현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근거로서 한 이제 백신 투여 후에 한 달 후에 가장 항체가 높지만은 그 후에 한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정체 현상기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B형 백신에서도 B형 간염 백신에서도 나오지만은 항체 검사를 지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항체가 설사 없더라도 기억 반응에 의해서 그 균이 들어오면은 다시 기억하고 있던 B셀에서 충분한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항체가 지금 현재 검사에서 나올 정도 수치보다 낮더라도 예방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궁경부암 백신도 마찬가지로 한 5년 후에 다시 투여해 봤더니 급속하게 이렇게 항체가 쭉 올라가다 하십니다. 이래서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면역 기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예방 백신은 굉장히 안전하고 아주 뛰어난 자궁경부암을 예방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형과 18형이 70% 차지하니까 그러지만은 다 커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검사, 세포진 검사를 지금 병원에서 하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예방 백신은 결국에는 예방 백신을 맞고 나서 최종적인 것은 암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백신 하고 나서 암이 바이러스 감염된 후에 암까지는 뭐 길게는 20년 가까이 가기 때문에 추적적인 계속 백신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별 검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지금 매년 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백신까지 맞았는데 계속 기존까지 해왔던 매년 검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또 검사 방법을 바꿔야 되나 이런 이제 의심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좀 더 개발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인지종 바이러스 검사가 선별 검사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간격도 1년이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3년에서 5년으로 많이 늘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이제 물론 미국에 비해서 자궁경부암 빈도가 높지만은 우리나라도 좀 더 간격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에서 보면은 네.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예,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그것이 한참 논란이 되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인과관계가 결국은 연구를 했는데 특정하게 백신하고 그 증상하고 인과관계는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증상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통증이 있다 뭐 이런 것이지 심각한 증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도 그러지만은 그 백신 새로운 백신이 들어온 백신에 대한 그 반대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백신을 좀 더 아주 잘 만들어라 하는 동기부여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은 전혀 없다. 이렇게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가 이제 필수 그 예방 접종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폐렴 백신이 이 필수 예방 접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수님이 더욱더 노력하셔가지고 네네. 자궁경부암 백신도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질환으로 들어가서 자궁경부암은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암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은 특징적인 증상이 없다. 이렇게 되게 많이 첫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란 것은 성관계 후 출혈. 결국에는 부인과를 많이 찾으신 이유가 생리가 아닌 부정출혈로 굉장히 무서워하십니다. 출혈이 있으면 누구나 다 무서워하시죠. 그러나 이제 하여튼 그런 증상들이 있지만은 특징적인 이거다 하는 증상이 없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제가 이제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출혈이 있다 해서 다 뭐 이상한 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그런 출혈이 있다 하면은 받아보시면은 또 자기도 안심도 되고 또 혹시 있더라도 이렇게 초기에 또 암 전에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검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궁경부암은 이제 진단을 받거나 검사 받기 전에 뭐 일반적으로 좀 주의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될 그럴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이제 대개가 이렇게 세포진 검사를 하게 되면은 도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분비물이 있거나 또 생리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이렇게 검사가 오류가 날 수 있다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액상 세포진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것을 많이 커버하고 있지만은 슬라이드에서 약간 나오겠습니다만은 대개 검사할 때는 이렇게 질환의 뭔 크림이나 질정 그런 것을 좀 피하시고 성관계도 좀 피하시고 또 이렇게 생리 기간은 좀 피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리 시작하고 나서 10일, 20일 사이에 하는 것이 제일 그래도 이렇게 검사가 오류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포진 검사는 이제 항상 우리 하는 이야기지만은 어, 어,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몇 개월 전에 암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했는데 출혈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미 많이 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이해가 안 가시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세포진 검사에 오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세포진 검사를 또 이렇게 정량이 큰 부위에서 또 세포진 검사하면 오히려 음성으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괴사되고 이런 세포 때문에. 그래서 세포진 검사는 검사 기관이나 검사 하는 데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도 50%까지 뭐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더 세포진 검사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게 됐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인유종 바이러스 검사를 많이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통째로 이렇게 양성이다, 음성이다 하는 검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타입이 무엇이냐, 16형이냐, 18형이냐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타입이 중요한 것은 고위험 바이러스일지라도 16형이 압도적으로 예후가 안 좋은 것이고요. 두 번째가 18형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위험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위험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입을 아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인유종 바이러스 검사를 세포진 검사와 같이 병합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추가로 실제로 그 병변을 보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질 확대경, 초산을 자궁 경부에다가 묻혀서 이게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이제 판독자한테 컴퓨터 통해서 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질 확대경으로 병변을 보고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은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자궁 경부암의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다면은 이렇게 진단을 마치고 난 후에 네. 자궁경부암을 진단했을 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네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면 상피내암과 자궁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겠는데 상피내암은 뭐 병원에서 개인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말하면 원추 절제술인데 환상 투여요법이라고 그 이상한 병변을 도려내 주는 것이죠. 이 도려내 주는 것은 자궁 경부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재발이 있기 때문에 추적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뭐 이렇게 레이저로 지져준다 할지 전기 소작술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피내암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그 부위를 절제하는 것이 가장 지금 선호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의 경우에서는 일차적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기인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많이 하시고요. 또 젊은 나이에 있어서는 난소도 보존하기 위해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진행된 2기 말 이후부터는 수술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방사선과 항암제를 병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난소암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난소암이란 무엇입니까? 난소암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상피성 난소암이 되겠습니다. 난소암은 우리가 과거에 황우석 박사님 이야기 때도 말했지만 테라토마를 전 국민이 알 정도로 그때 시끌시끌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배세포종으로서 10대, 20대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폐경후 여성에서 가장 발생하고 가장 무서운 난소암은 상피성 난소암으로서 이것은 이 무서운 이유는 대개 진단될 때 증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3분의 2, 한 70% 정도가 이미 3기 말에 진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암이 난소암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에 살펴본 자궁경부암인 경우는 이제 성생활이 활발하신 분들한테 네. 잘 생기는 걸로 돼 있는데 남성암이 잘 생길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궁경부암하고 거의 이제
좀 반대적인 경향이 많은데요. 난소암은 아까 말했지만은 자궁경부암은 인유종 바이러스다. 이 난소암은 배란입니다. 예, 배란을 일으키면서 배란에서 그 상피세포에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서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몸에서 재생을 하면서 복구하는데 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축적돼서 이제 암이 생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을 많이 한 사람이 난소암은 위험이 높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 그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저출산이나 불임인 경우, 이제 임신한 기간에는 배란 안 하니까요. 그리고 또 수유한 동안에는 배란 안 하니까 그런 것이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불임인 경우는 저출산 경우 위험인자가 되겠고요. 또 빨리 초경하고 늦게까지 생리가 있다가 폐기한 경우도 그만큼 배란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인자가 되겠고요. 또 제일 이제 무서운 것은 가족력이죠. 가족에 난소암이 있었거나 또는 이제 백인들 경우에 있어서도 난소암이 상대적으로 우리 동양인에 비해서는 난소암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견 보기에는 자궁경부암과 난소암의 위험 인자가 좀 반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궁경부암과 난소암에 대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김성모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난소암 중에서 요즘 네.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전성 난소암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차지한다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전체의 난소암 중에서 지금 과거에는 5 내지 10%다 하다가 점점 이제 진행하면서 연구가 되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내지 15%다. 뭐 미국 같은 특히 앞서도 말했지만 백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뭐 더 이보다 더 많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유전성 난소암은 백인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성 난소암은 왜 위험한가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우리 브라카진이라고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BRCA 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명한 여배우에서 최근에 뭐 뉴스에 나왔지만은 BRCA 원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생 난소암 위험도가 한 50%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일반인은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엄청 높은 것이죠. 또한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방암은 거의 한 8, 90%까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기존의 일반적인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비해서 유전성 난소암은 발생 나이가 10년 정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또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성 난소암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유전성 난소암을 예방하고 조기 검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현재 어떤 검사가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 조기 검진할 수 있을까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확실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여튼 가족력이 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아까 말했지만은 그 BRCA 브라카진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소암 검진에서는 초음파 검사하고 혈청 CA125라는 표지자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30세 이후에 한 번씩 이제 하는 걸로 되는데 이 표에서도 보면은 대개 30세 이후에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를 한다. 이것은 이제 고위험, 아까 같은 가족력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인에서는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폐경전 여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주 해버리면은 일반적인 난소 혹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환자한테 굉장히 정신적 고통만 주고 불필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위험 경우에 있어서는 피임을 할 때 앞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배란을 억제하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강력히 권하고 있고요. 이제 40세가 되기 이전에 또 아기를 빨리 낳으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아기가 다 낳았다 한 경우는 40세가 되기 전에 이때 예방적으로 난소 난관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또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서도 그 유방 뭐 MRI 찍기도 하고 또 40세 이전에 그 유방을 절제술 하는 경우도 최근에 그 유명한 여배우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엄마한테 그런 유방암이 있어가지고 자기 검사했더니 자기도 그 지인이 양성이어가지고 그 예방 수술을 한 그런 이렇게
사실이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예방적인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난소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소암은 말하자면 비라를 억제하는 것이 예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구 피임약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경구 피임약이 가장 난소암을 예방하는데요. 이 표에서도 보면은 경구 피임약을 한 5년 이상을 복용하면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난소암 위험도가 한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뛰어난 효과죠. 이제 경구 피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하는 것이 난소암의 가장 탁월한 예방 인자가 되겠고요. 앞서도 말했지만은 뭐 수술적으로 아예 난소 난관을 자른다 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침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구 피임약 복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란이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배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 네, 예, 그렇습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난소암의 경우에도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난소암은 특히나 조기 진단이 어려운데요. 이게 되게 이제 아예 특징적 증상이라는 것은 우리 부인과 영역에서는 뭐 질암이랄지 뭐 자궁경부암, 내막암 같은 경우는 다 외부하고 통행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분비물이랄지 출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소는 완전히 말 그대로 복강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징적 증상이 없고 특히나 이 정량이 커져도 여성분들은 아랫배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것이 그것도 이 정량이 부드럽고 유선형이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적 증상도 없고 복강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진단을 하려면 결국에는 외부에서는 초음파, 이것이 정말로 암인가 보려면 결국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뭐 암 표시자 검사 CA125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네. CA125 뭐 이게 검사해서 해석하는 게도 좀 논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표에서도 나오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다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이런 CA125를 검사를 하는 것은 초기에 암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인데 1기에 있어서는 한 50%만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폐경전 여성에 있어서는 다른 질환에서도 CA125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근종 같은 데서도 올라가고 생리대도 올라가고 내막증 때 특히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병원에서 초음파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CA125가 뭐 되게 35를 커트라인으로 하면은 뭐 45, 50에 있다고 해서 환자가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그 대학병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위 양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CA125는 특히나 폐경전 여성에서 몽골이가 없는데 이것을 남발하면은 환자들이 대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난소암 환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난소암 환자에서는 올라갈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항암제 치료나 재발을 평가할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정상으로 됐다가 다시 상승하면 이것이 재발되지 않았나 또는 항암제를 치료하건 도중에 CA125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면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것을 하는 예측 인자가 되기 때문에 난소암 환자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어머니께서 네. 난소암이나 유방암인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본인이 브라카 BRCA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것이 논란거리인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양인에서 많기 때문에 상피성 난소암이 있는 경우는 다 요즘에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이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력, 특히 뭐 엄마나 그런 경우에 특히 엄마가 폐경전에 난소암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험이 안 되고 몇백만 원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실제로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다른 책에 나온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카진으로 인한 유전성 질환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할 때는 비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네네. 판단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난소암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도 말했지만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건강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르다 나중에는 이제 많이 복수가 차이니까 복수가 차셔도 변비 같은 거 말고는 특별하게 배가 아프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증상이 별로 없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기 말에 그냥 한 70%가 대부분이 3기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난소암의 검사 방법과 생존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검사 방법은 앞서 말했지만 일단은 초음파가 기본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청 CA155 등 그런 표지자 검사를 하고 이제 이 표에도 나오지만은 그 MRI, 특히 골반 난소 쪽은 MRI가 CT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MRI 찍고 또 이제 전신에 다른 전이가 있는가 해서 요즘에 PET-CT 같은 것을 많이 추가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과연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난소암을 초기에 진단하면은 얼마나 더 생존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은 1기가 진단된 경우가 2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3기에 진단되고 그러나 1기에 진단되면은 완치율이 한 80% 이상 높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3, 4기이기 때문에 3기 때는 완치율이 한 30%, 40% 미만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암이라서 하여튼 난소암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난소암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난소암은 이제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수술이죠. 몽골이를 정향을 뗄 수 있는 것은 다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수술만 해갖고는 치료가 절대 불가합니다. 난소암은 수술 후에 항암제를 해야 되거든요. 항암제를 최소한 6사이클 정도는 하시고 하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요즘에는 표적 치료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표적 치료제도 항암제와 같이 쓸 경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재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하는 이제 연구 결과도 나와서 근데 이것은 현재는 우리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 그런 드신 분들에 한해서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 환자분들이 표적 치료하면 무조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높지만은 아주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되게 부인과 검진이 좀 불편하시죠.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고 특히 남자 의사한테 진료받기를 많이 힘들어하시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특히 자궁경부암은 세포진 검사를 한 번만 해도 암으로 진행한 암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가기 전에 암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나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중년 여성 부인들한테서는 본인도 맞을 수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춘기 아이들한테 성관계 전에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성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에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은 여성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KBC 건강클리닉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